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항상 첫 번째 충격보다 두 번째 충격에서 더 크게 흔들려 왔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다.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때, 환율이 갑작스럽게 튀어 오를 때, 유동성이 서서히 말라가는 징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경제 뉴스처럼 들린다. 하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신호가 켜진다.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이 조용히 상승하고 기업 어음 금리가 채권 금리를 추월하며 은행 간 콜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퍼지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누구도 위기를 선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두가 일시적 불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첫 번째 충격이다. 금융 시스템은 이 정도 충격에는 버틴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 다음이다. 과거 IMF 직전에도 똑같았다.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단기 외채가 과도하게 쌓였지만 당시 시장은 아직 괜찮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신용경색이 단기간에 가속화되면서 두 번째 충격이 왔고 그 순간 시스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된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이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 위험이 커졌다. 부동산 가격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PF 부실이 퍼지면서 금융기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모두가 첫 번째 충격은 지나갔다고 말하지만 시장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은 바로 그 다음 단계다. 조용히 스며드는 두 번째 충격은 늘 예고 없이 현실이 된다. 위기의 징후는 대개 숫자보다 행동에서 먼저 나타난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움찔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태도다. 기업들은 단기 차입을 줄이기 시작하고 가계는 대출 상환 일정을 당기며 은행은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하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유동성이 천천히 빨려나간다. 환율 역시 초기에는 단순 변동처럼 보이지만 외국인 자금이 연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에 들어가면 구조적 압력이 생긴다. 이때의 문제는 수치상으로는 아직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CDS 프리미엄이 서서히 상승하고 부동산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며 자본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가벼운 반등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은 이를 경기 둔화의 일부라고 해석하며 애써 무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가 연속적으로 쌓이면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다. IMF 직전에도 그리스 채무 위기 이전에도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소 폭락 직전에도 동일한 패턴이 관찰됐다. 첫 번째 징후는 시장 전체를 흔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시장은 이미 방어력을 잃은 상태였다. 지금 한국 역시 비슷한 구조 위에 서 있다. 정책금리가 고점 유지 국면에 있고 기업과 금융기관은 이자 비용 증가로 체력이 떨어졌으며 연체율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상승하고 있다. 위험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징후는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며 두 번째 충격을 위한 틈을 조용히 만들고 있다. 경제 충격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연쇄 반응이다. 첫 번째 충격은 균열을 만든다. 금리 급등, 환율 불안, 유동성 축소 중 어떤 요인이 먼저 모든 시스템 내부의 취약 지점에 미세한 틈이 생긴다. 하지만 시장은 이 틈을 견딜 수 있다. 문제는 두 번째 충격이 이 틈을 확대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단기 자금 시장에서 스트레스가 시작되면 기업 어음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 대출을 줄인다. 이쯤 되면 가계와 기업의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소비가 위축된다. 이 과정이 다시 기업 실적 악화를 불러와 주가 하락을 촉발하고 이는 투자 자금 회수를 자극해 유동성이 다시 한번 줄어드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이 고리가 반복되면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는 상태로 변한다. IMF 직전에도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아 자금 조달 위험이 커졌던 상황에서 두 번째 충격인 외국인 자금 이탈이 발생하자 시스템 전체가 단숨에 무너졌다. 터키와 아르헨티나도 비슷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자 환율이 폭발적으로 오르며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다.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자금 시장 경색 등은 첫 번째 충격일 뿐이다. 진짜 위험은 그 다음을 노린다. 작은 신호를 무시한 순간 충격은 연쇄적으로 번지고 시스템은 한순간에 반응을 멈춘다. 글로벌 금융사는 언제나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다. 첫 번째 충격은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 충격은 시스템을 뒤집는다. 아르헨티나는 통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초기에는 자본 통제와 금리 조정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소진되고 단기 부채 상환 압력이 몰리자 두 번째 충격이 발생했고 페소 가치는 단기간에 폭락했다. 그리스 역시 첫 번째 신호는 재정 적자 확대였다. 당시 유럽 시장은 당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유로존 신뢰가 흔들리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두 번째 충격이 왔고 나라 전체가 국제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터키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첫 충격은 정치 리스크였다. 시장은 이를 충분히 해석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인 외환시장 패닉이 겹치자 리라화는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폭락했다. 베네수엘라는 물가 상승과 외환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며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지만 정책 실패와 신뢰 상실이라는 두 번째 충격이 본격화되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첫 번째 충격은 시스템을 흔들지 못하지만 두 번째 충격이 들어왔을 때 이미 방어 능력이 사라져 있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과도한 낙관 이후 찾아오는 두 번째 충격을 가장 두려워한다. 지금 한국 경제도 같은 경고음을 듣고 있다. 문제는 아직 아무도 그것을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 경제는 첫 번째 충격에는 비교적 강한 편이다. 외환 보유액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고 은행의 건전성 지표도 IMF 직전과는 다르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에 취약한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쌓여 있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민감하다. 여기에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빠르게 퍼지며 금융권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첫 번째 충격이 금리 인상이나 자금 시장 경색 정도라면 두 번째 충격은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이나 금융기관 신용 위험 확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환율도 위험 요인이다. 글로벌 달러 강세가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통화가 더 빠르게 흔들린다.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기업 마진을 압박하며 물가 불안이 다시 금리 인상 압력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냉각이 겹치며 두 번째 충격을 위한 환경이 완성된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외국인 자금이 연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시점이 온다면 1997년과는 구조가 달라도 충격의 양상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경제가 과도한 부채 구조와 고금리 환경에 이미 지쳐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충격을 간신히 버틴 상태에서 두 번째 충격을 맞는다면 시장의 균형점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흔히 소방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기 확산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충격이 왔을 때 정부는 통상적으로 유동성 공급 보증, 확대 금리 조절 같은 조치를 통해 시장의 숨을 붙잡아 둔다. 이러한 대응은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두 번째 충격이 발생할 때다. 이미 시장의 체력이 크게 소모된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도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IMF 이전에도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렸지만 시장 신뢰가 흔들린 상태에서는 오히려 충격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스 역시 긴축 정책을 통해 재정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두 번째 충격인 국채 금리 폭등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현재 한국은행도 비슷한 딜레마에 놓여 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 불안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 금리를 유지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져 연체율이 오를 수 있다. PF 부실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자산 가격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 정책은 시장을 구할 수 있지만 체력이 소진된 시스템에 두 번째 충격이 오면 대응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결국 대응의 핵심은 속도 관리다. 충격이 연쇄적으로 번지는 것을 늦추고 시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지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다. 경제 위기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충격이 다가올 때는 대부분이 잠시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은 일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금리가 조금 오를 때는 감내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금리 상승이 오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때는 버티겠지만 PF 부실로 금융 불안이 현실화되면 일자리와 소득이 흔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전략은 세 가지다. 첫째,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단기 채무를 가능한 한 축소하며 고정비를 낮춰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면 구조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은 두 번째 충격 앞에서는 위험하다. 셋째, 투자 자산의 리스크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주식, 부동산, 코인 등 어떤 자산이든 두 번째 충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다. 위기의 본질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예상보다 깊게 파고든다는 점이다. 첫 번째 충격에서 버텼다고 안심하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일상을 뒤흔든다. 개인이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결국 회복되지만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진짜 위험의 본질이다. 두 번째 충격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 첫 번째 충격은 모두가 본다. 뉴스가 다루고 시장이 흔들리고 정책이 움직인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은 그 사이의 틈을 파고든다. 낙관이 조금 돌아오고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IMF 직전에도, 아르헨티나 위기 직전에도, 터키와 베네수엘라에서도 모두 잠깐의 안정기가 존재했다. 한국 경제도 지금 그런 구간에 서 있을 수 있다. 금리, 환율, 부채, CDS 유동성 같은 지표는 단기적으로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지친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시스템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의 심리, 기업의 선택, 금융기관의 조심스러운 행보가 겹쳐지며 경제는 서서히 굳어간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두 번째 충격을 피하는 방법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데 있다. 시청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다. 위기는 반복되지만
대비하지 않은 사람만 피해를 입는다. 경제는 언제나 순환한다. 하지만 그 순환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미리 준비한 사람뿐이다. 지금 보이는 조용함이 진짜 안정인지, 혹은 다가오는 두 번째 충격의 전조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위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잘 견딘다. 준비는 공포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충격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악화 때문이 아니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충격 때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해도 버틴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며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사람들이 더는 말뿐인 안정 신호를 믿지 않는다. 기업은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현금만을 쌓기 시작한다. 가게는 소비를 멈추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일상에 새으며든다. 금융기관은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자금 흐름이 막힌다. 이 심리적 붕괴는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염력을 갖는다. IMF 때도 문제가 된 것은 단순한 외환 부족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더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아르헨티나 역시 두 번째 충격에서 신뢰가 붕괴되자 정책이 아무리 발표되어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 경제도 비슷한 위험 신호를 보인다. PF 부실이 확산되면서 금융기관 간 거래가 경직되고 가계는 연체율 상승을 경험하며 불안을 체감하고 있다. 신뢰가 흔들리면 정책 효과는 제한되고 충격은 더 빠르게 확산된다. 두 번째 충격의 본질은 바로 이 신뢰의 붕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깨지면 가장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 변화가 다시 경제 위기를 현실로 만든다. 두 번째 충격은 항상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린다. 경제에서 약한 고리는 가장 작은 규모의 기업도 아니고 가장 큰 기업도 아니다. 바로 부채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유동성 방어력이 낮은 부문이다. 한국의 경우 그 첫 번째 약한 고리는 부동산 PF다.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이미 높은 레버리지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금리 충격 이후 현금 흐름을 버티지 못했고 첫 번째 조정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문제는 지금이다. 두 번째 충격이 오면 단순한 프로젝트 부실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두 번째 약한 고리는 가계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충격이 누적되면 연체가 늘어나고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된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면 담보 가치까지 흔들린다. 이 조합은 두 번째 충격이 가정경제를 직접 때리는 구조다. 세 번째 약한 고리는 중소기업이다. 매출은 줄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버티기 어렵다. 글로벌 사례에서도 약한 고리는 비슷했다. 그리스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경제 순환이 멈췄고 아르헨티나는 소비 급락이 금융위기를 가속시켰다. 경제는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고리부터 연쇄적으로 끊어진다. 한국 경제도 지금 이 사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두 번째 충격이 닥치면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더욱 예민해진다. 주식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급락하고 채권시장은 변동성이 커지며 외환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채 흔들린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유동성이다. 거래가 줄고 호가가 비어가고 매수와 매도 사이의 간극이 넓어진다.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면서 자금 흐름이 꽉 막히기 때문이다.
CDS 프리미엄은 이 단계에서 급등하며 국가 신용 위험이 외부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IMF 직전에도 한국 국채의 신용 위험이 연속적으로 확산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탈했다. 두 번째 충격의 본질은 바로 이런 유동성 마비다. 숫자는 아직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시장은 이미 기능을 잃어간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났지만 두 번째 충격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발생하자 시장의 자금 순환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한국 경제도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가 있다. 만기 구조가 짧은 기업 자금 시장 PF 관련, 채권 고위험 대출 등이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기간에 자금 경색이 현실이 된다. 이 시점에서는 정책 대응 속도보다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해진다. 유동성이 마르는 순간 충격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전환된다. 시장은 숫자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신뢰는 숫자로 회복되지 않는다. 두 번째 충격이 본격화되면 실물 경제로의 전염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순간 기업들은 미래 투자 계획을 서둘러 접고 이미 예정된 프로젝트조차 연기한다.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역시 지출을 줄이며 방어 태세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생산이 둔화되고 고용시장에 냉기가 스며든다. 일자리는 줄고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가계소득이 약해지고 소비 여력까지 흔들린다. IMF 직전 한국에서도 수출 둔화가 시작되자 기업 투자 및 고용이 동시에 식었고 그 공백이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실물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었다. 그리스 위기 당시에도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를 잠식하면서 전체 경제 순환이 거의 멈춰섰다. 한국 경제 역시 비슷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부동산 PF 부실은 건설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이는 재하청 업체와 지역 소상공인까지 직격탄을 준다. 금리 충격이 누적된 가계는 소비를 줄여 내수 기반이 흔들리고 환율 변동은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추가 충격을 만든다. 두 번째 충격은 한 부문만의 위기가 아니라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흔들리며 서로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복합적 충격이다. 문제가 한번 이 단계로 넘어가면 복구 속도는 느려지고 위기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두 번째 충격은 금융기관의 위험 인식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바꾼다. 첫 번째 충격 때 은행은 금리 조정이나 일부 심사 강화 정도로 대응하지만 두 번째 충격이 시작되면 대출 전반이 급속도로 경직된다. 이는 단순한 조심성이 아니라 생존 모드로의 전환이다. 은행은 연체율 상승, 자산 가격 하락, 기업 실적 악화가 한꺼번에 겹칠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회수를 서두르거나 신규 대출을 거의 중단한다. PF 대출의 경우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프로젝트 상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조이기 시작해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진다. 1997년 당시도 은행과 종금사는 단기 외화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자 부실 우려 기업부터 자금을 회수했고 그 여파가 기업 연쇄 도산으로 이어졌다. 그리스와 터키도 두 번째 충격 국면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위축이 실물 경제 악화를 가속시켰다.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중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은 유동성 부담으로 인해 단기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가장 먼저 자금 경색을 체감한다. 두 번째 충격의 핵심은 바로 이런 신용 수축이다. 돈의 흐름이 막히면 위기는
숫자로 측정되기 전에 이미 현실이 된다. 금융 시스템의 경직은 실물 경제를 압박하고 그 압박은 다시 금융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든다. 두 번째 충격이 깊어질수록 환율은 더욱 큰 변동성을 보인다. 환율은 경제의 천개와 같아 시장 불안이 심화될수록 빠르게 반응한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자금을 회수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두 번째 충격이 오면 흐름이 전면 이탈로 바뀐다. 이는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민감한 경제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진다. 제조 기업은 마진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기업은 가격 인상 압력에 시달리며 내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킨다. IMF 당시에도 첫 번째 충격에서는 원화 약세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두 번째 충격이 터지자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 아르헨티나 역시 첫 번째 균열은 금리 상승과 외환 보유고 감소였지만 두 번째 충격인 페소 폭락이 오자 하루 만에 통화 가치가 붕괴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외환 보유액 규모가 과거보다 크지만 유동적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방어 자금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만약 금융시장 불안과 PF 부실이 겹친 시점에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두 번째 충격은 환율을 통해 한 번 더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환율 급등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비용 구조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결국 두 번째 충격의 파동이 환율에 옮겨 붙는 순간 위기는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변한다. 두 번째 충격이 확산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 중 하나가 물가다. 물가는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가 아니라 가계의 생활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축이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며 불편함이 생기는 정도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유통망이 위축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급등하면서 가격 인상 압력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원재료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운송비 부담까지 커지면 기업들은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IMF 시절에도 환율 급등이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고 소비 여력 감소로 실물 경제 충격이 가중되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같은 사례는 물가 불안이 통화 신뢰를 무너뜨릴 경우 어떤 후폭풍이 발생하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경제도 지금 유사한 위험 구조를 안고 있다. 최근까지 물가가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조정의 영향이 크다. 만약 두 번째 충격이 환율 급등이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시 물가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가계는 이 과정에서 이자 부담과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며 실질 소비 여력이 급속히 떨어진다. 물가 불안은 단순한 생활고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심리 위축과 성장 둔화를 가속시키는 중요한 촉매다. 두 번째 충격이 물가로 번지는 순간 위기는 일상이 된다. 두 번째 충격이 퍼지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정책의 시간차다. 정책은 발표되는 순간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스며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 첫 번째 충격 때는 이 시간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장의 체력이 아직 남아있고 정책 신뢰도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충격이 발생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여버리고 심리는 이미 위축되어 정책 메시지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IMF 직전 한국도 금리 인상 자금 지원 구조 조정 계획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신뢰가 흔들린 시장에서는 효과가 지연되며 외환 위기를 막지 못했다. 그리스 역시 긴축과 구조조정 정책을 도입했지만 두 번째 충격인 국채 금리 폭등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지금 한국도 정책의 시간차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금리를 유지하기에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담이 위험하다.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한 유동성 공급과 보증 확대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자산 가격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의 속도가 시장의 불안보다 느릴 수 있다. 두 번째 충격 국면에서는 정책의 타이밍이 실질적인 위기 방어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장보다 늦으면 정책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 두 번째 충격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주체는 가계다. 가계는 경제의 마지막 방어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하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금리 상승과 물가 부담을 견디며 소비를 줄여 버티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이 오면 가계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계는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연체 위험에 가까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흔들려 재대출이나 대환도 어려워진다. IMF 당시에도 가계는 후반부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일자리 축소와 소득 감소가 겹치며 소비 여력이 급격히 무너졌다. 지금 한국 역시 유사한 위험 구조를 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채가 쌓여 있고 금리 인상 누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물가 충격이 다시 강화되면 실질 소득 감소 폭은 더 커진다. 가계의 소비 위축은 곧바로 내수 부진으로 연결되고 이는 기업 매출 악화로 이어져 다시 고용 시장을 위축시킨다. 두 번째 충격은 이렇게 가계기업 고용 소비의 순환 고리를 동시에 압박한다. 이 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훨씬 깊은 침체의 그림자에 들어가게 된다. 가계의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복원력을 약화시키는 신호다. 두 번째 충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축소에 들어간다. 첫 번째 충격 때는 비용 절감과 투자 축소 정도에 머물지만 두 번째 충격이 오면 기업들은 구조 조정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검토하게 된다. 매출 감소와 금리 부담 증가가 겹치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고 기업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고용 중단 인력 감축 공장 가동률 조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 IMF 당시에도 기업들은 단기간에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섰고 이는 고용시장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그리스와 터키 사례 역시 금융 충격이 기업 경영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대규모 실업을 초래했다. 지금 한국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PF 부실로 건설 경기가 꺾이면 건설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자재업체 지역 상권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제조업 역시 환율 변동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겹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생산 축소로 이어진다. 기업의 구조 조정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경제 전체에는 수요 축소라는 부정적 파급력을 만든다. 두 번째 충격이 이 단계까지 도달하면 실물 경제는 깊은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도 훨씬 길어진다. 기업이 방어 태세로 전환하는 순간 경제의 엔진은 더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 흐름은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우며 악순환을 강화한다. 두 번째 충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계부채 금융기관 건전성 지역경제 건설 산업까지 연결하는 핵심 축이다. 첫 번째 충격이 왔을 때는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완만하게 조정되지만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상황은 급변한다. 금리 부담이 누적된 가계는 매물을 늘리기 시작하고 대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요는 급속히 줄어든다. 이때 PF 부실이 확산되면 건설사와 시행사의 불안이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으로 전이되고 금융기관의 조이는 심사가 다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IMF 시절에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는 가계와 기업이 재무 구조를 크게 악화시켰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아르헨티나 역시 통화 가치 폭락이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지며 금융기관이 연속적인 부실을 겪었다. 지금 한국도 이와 유사한 위험 구조를 안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미분양 재고와 PF 사업 중단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이미 첫 번째 균열을 경험한 상태다.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이 균열이 가격 붕괴라는 형태로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담보 가치를 약화시켜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압력을 높인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은 경제 전반을 강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번진다. 두 번째 충격의 확산 과정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부문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매출이 둔화되지만 그래도 버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소비 위축과 금융 경색이 동시에 닥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운영비 충당조차 어려워진다. IMF 당시에도 자영업 폐업률이 급증했고 이는 다시 실업 문제와 가계부채 악화를 초래하며 위기 전반을 심화시켰다. 지금 한국 역시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고정비 구조가 무거워 두 번째 충격에 취약하다. 물가 재상승 환율 급등 수요 감소가 겹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아진다. 특히 대출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자부터 무너지고 이는 매장이 몰려있는 상권 전체에 빈 점포 증가라는 형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이유로 대출 연장을 보수적으로 처리하면 자영업자들은 유동성 확보에 실패해 도미노처럼 문을 닫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는 즉각적으로 침체되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져 전체 경제의 수요 기반을 약화시킨다. 두 번째 충격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실물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무너뜨리며 위기의 깊이를 더한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붕괴는 경제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불안 심리는 금융시장으로 역류하며 충격의 범위를 넓힌다. 결국 이 부문이 흔들리는 순간 위기는 경제 전체의 골격을 흔드는 단계로 넘어간다. 두 번째 충격이 깊어지는 구간에서는 지역 경제가 전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수도권과 대도시가 비교적 빨리 대응하며 타격을 흡수하지만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지방 중소도시와 산업단지 상권 중심 지역부터 균열이 난다. 건설 경기 둔화, 제조업 가동률 하락 소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은 지역 경제의 직격탄이다. 미분양 증가와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면 건설업체와 협력업체는 현금 흐름이 끊기고 지역 자영업자 매출은 급격히 떨어진다. IMF 당시에도 지방 산업단지의 가동률 하락이 지역 경제를 빠르게 침체시키며 실업률을 폭등시켰다. 그리스 역시 수도 아테네보다
지방 소도시의 타격이 훨씬 더 컸고, 이는 경제 회복 속도를 크게 늦추는 요인이 됐다. 한국 역시 지금 지방 경제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제조업 수요 감소와 인구 외부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지역 경제의 회복력은 더욱 약해진다. 장기간의 경기 부진은 지역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대출 수축으로 이어져 악순환을 만든다.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경우 국가 전체의 소비 기반과 고용 기반이 동시에 약화된다. 두 번째 충격은 이렇게 국지적 침체를 전국적 침체로 확대시키며 경제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지역이 흔들리면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두 번째 충격이 전개되는 시점에서는 국가 재정의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진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정부가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일시적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재정 지출의 규모와 속도가 급격히 늘어나며 지속 가능성이 문제로 떠오른다. IMF 이전에도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방어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시장 불안이 커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사례는 더 극단적이다. 재정 적자가 급증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국가 자체의 신뢰가 무너졌고, 이는 구조조정과 긴축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 한국도 재정 상황이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세수 감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기반 약화가 겹쳐 있다. 두 번째 충격이 오면 PF 부실 지원, 금융 안정 패키지, 고용 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환율 급등이 겹치면 외환 시장 방어에도 자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 줄어든 시점에 충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재정이 흔들리면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국채 금리 상승, 신용 등급 하락 위험, 외국인 이탈 등이 이어지며 두 번째 충격이 더 깊어진다. 재정은 위기의 최후 방어선이지만 방어선이 얇아지는 순간 위기는 경제 전반을 더 빠르게 잠식한다. 두 번째 충격이 본격화되면 국가 경제의 신용도가 전면적으로 시험받는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신용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전망 조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번째 충격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되고 금융기관 부실 부채 증가, 재정 부담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면 신용평가사들은 국채의 위험도를 재평가하게 된다. IMF 직전 한국도 연속적인 등급 하향 조정을 겪으며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갔다. 그리스 역시 신용 등급이 여러 차례 강등되면서 국채 금리가 폭등했고, 이는 국가 전체를 국제 지원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두 번째 충격에서 신용도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 지표 때문이 아니라 신뢰 상실 때문이다. 시장은 숫자보다 정책의 방향과 정치적 안정 위기에 대응하는 조율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 한국 역시 지금 다양한 위험 요인이 겹쳐 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PF 부실, 금리 고착, 환율 변동성, 그리고 재정 부담이 동시에 존재한다. 만약 두 번째 충격이 이들 요소를 한꺼번에 자극한다면 신용도 평가의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해질 것이다. 신용 등급 하락의 문제는 단순히 국채 금리 상승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연쇄 효과를 만든다는 점이다. 기업 대출 금리, 은행 자금 조달 금리, 심지어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 비용까지 모두 올라간다. 두 번째 충격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위기는 구조적 위험으로 전환된다. 두 번째 충격이 이어지는 동안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 회복 속도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중앙은행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부가 시장 안정 패키지를 발표하면 일정 부분 안정을 찾는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유동성 공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단순하다. 시장이 이미 방어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은행은 자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대출을 늘리지 않으며 기업은 투자를 중단해 자금의 흐름이 실제 경제로 전달되지 않는다. IMF 당시에도 정부는 단기 자금을 공급하고 외환 방어 조치를 확대했지만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유동성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그리스와 터키도 두 번째 충격 국면에서 유동성 공급이 시장을 살리지 못했고 결국 국제 지원을 받거나 극단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한국 경제 역시 지금 비슷한 위험 구조를 안고 있다. PF 부실 위험이 커진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자금을 움켜쥐면 유동성 공급은 숫자상으로만 증가할 뿐 실물로 전달되지 않는다. 환율 변동성이 겹치면 외화 유동성도 경색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도 제약을 받는다. 금리를 과감하게 내릴 수 없고 재정도 부담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 두 번째 충격이 유동성을 막아버리는 순간 위기의 지속성은 더욱 길어진다. 유동성은 경제의 혈액과 같고 한 번 막히면 회복에는 상상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 충격이 장기화되면 금융시장 내부에서 자산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위험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이 단기간 흔들리지만 곧 반등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충격이 시작되면 시장은 이 가격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기업 실적 악화, 가계소득 감소, 자영업 붕괴, PF 부실 확대 같은 요인들이 누적되면서 자산 전반의 가치가 다시 계산된다. IMF 당시에도 외환위기가 본격화되자 기업 가치와 부동산 가치가 한꺼번에 급락하며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역시 두 번째 충격 이후 자산 가격의 기초 체력이 아래로 다시 설정됐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위험 신호는 감지된다. 일부 상장사의 실적 둔화, 부동산 거래 절벽 미분양 재고, 증가 채권 시장 불안 등이 자산 전반의 가치 하향 압력을 만들고 있다. 자산 재평가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전환이다. 시장이 성장 서사를 믿지 못하는 순간 자산 가격은 넘겨진 기대를 되돌려 놓기 시작한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 신호다. 두 번째 충격이 자산 재평가 단계에 도달하면 회복 과정은 더욱 길고 고통스러워진다.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지갑을 닫고 위험을 회피하며 이 심리 자체가 다시 경기 침체를 심화시킨다. 두 번째 충격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가장 불안정해지는 요소 중 하나는 심리적 전염이다. 경제 위기는 숫자로만 전파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식, 기대,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며 급속도로 확산된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시장이 다소 불안해도 곧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충격이 시작되면 상황은 정반대로 바뀐다. 사람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작은 악재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기업은 현금을 쌓고 투자 계획을 취소하며 가게는 지출을 최소화하고 저축만 늘린다.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자금 흐름이 막히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매출 감소와 비용 부담 증가로 더 큰 압박을 받는다. IMF 당시에도 첫 번째 충격까지는 기업과 가게가 어느 정도 버텼지만
두 번째 충격이 도착하자 심리 붕괴가 순식간에 실물 경제 전반으로 퍼졌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역시 위기의 확산을 결정한 요인은 결국 심리였다. 신뢰가 무너지자 시장은 정부 발표나 정책 신호에 반응하지 않았다. 한국 경제도 지금 비슷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PF 부실,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가운데 두 번째 충격이 현실화되면 심리적 충격은 숫자보다 먼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심리적 전염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며 한 번 시작되면 정책보다 강한 힘으로 위기를 확대한다. 두 번째 충격이 현실화되면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 전반을 흔드는 또 하나의 축으로 떠오른다. 첫 번째 충격에서는 경제 문제가 중심이 되지만 두 번째 충격이 시작되면 정책 방향, 정치적 갈등, 정부의 대응 속도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들이 시장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IMF 당시에도 정치적 혼란과 정책 신뢰, 저하가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시켰고 그리스 역시 긴축 정책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정권 교체가 위기를 심화했다.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정치적 압력이 경제 정책을 왜곡시키며 두 번째 충격의 강도를 더욱 키운 대표 사례다. 한국 경제도 지금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복지 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논쟁, 부동산 규제 방향 금리 정책 논란 등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두 번째 충격 국면에서는 정치적 신호 하나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거나 안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 금융기관과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이는 유동성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가계 역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신뢰하지 못하면 소비를 더욱 줄이고 현금 보유를 늘린다. 결국 정치적 리스크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동시에 흔드는 숨겨진 변수다. 두 번째 충격이 정치적 요인과 결합하는 순간 위기의 깊이와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위기의 크기는 심리와 정치가 결정한다. 두 번째 충격이 지속되는 단계에서 시장은 시간이라는 추가적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첫 번째 충격은 단기적인 불안이지만 두 번째 충격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점점 고갈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현금 흐름이 약해지고 가계는 이자 부담과 생활비 부담이 누적되며 금융기관은 연체 증가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위험 노출이 커진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경제 시스템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는다. IMF 당시에도 위기가 길어지자 기업 부도율이 급증했고 가계는 저축이 바닥나며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었다. 그리스는 두 번째 충격 이후 장기간 침체가 지속되면서 청년층 이탈 기업, 해외 이전 소비 기반 붕괴 등 회복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한국 경제도 비슷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 PF 부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고 가계부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역시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딜레마가 크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쉽지 않다. 두 번째 충격이 길어지는 순간 경제는 버티기 싸움으로 전환된다. 이 시점에서는 정책의 효과보다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불안은 커지며 그 불안이 다시 경제의 숨통을 조인다. 위기의 지속성은 충격의 강도 못지않게 위험하다. 두 번째 충격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면 시장은 불신의 바닥을 경험한다. 이 시기에는 경제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금리가 일부 내려가도 가게는 다시 대출을 받지 않으며 기업은 투자 계획을 되살리지 않는다.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해 대출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다. IMF 이후 한국이 회복 국면에 들어갔을 때도 시장은 긴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었고 기업들은 현금 보유를 우선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역시 위기 후반부에서 심리 회복이 더딘 바람에 경제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두 번째 충격의 끝자락에서는 사람들의 기대가 가장 큰 변수다. 정책이 아무리 정상화를 외쳐도 기대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 지금 한국 경제도 비슷한 위험이 있다. 가계부채 부담 금리 충격, PF 부실이 남긴 상흔이 깊을 경우 지표가 개선되어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이 구간에서 정책 여력도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정은 확장하기 어렵고 금리 정책도 제약이 크다. 두 번째 충격이 남긴 상흔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로 지워지지 않는다. 신뢰가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경제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 위기의 끝은 지표가 아니라 심리가 만든다. 두 번째 충격이 지나간 뒤 남는 것은 폐허가 아니다.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은 교훈이다. 금융 시스템은 언제나 첫 번째 충격보다 두 번째 충격에서 크게 흔들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 번째 충격은 경고지만 두 번째 충격은 시스템의 체력과 심리를 동시에 시험하기 때문이다. IMF 그리스 아르헨티나, 터키 베네수엘라까지 어느 나라든 동일한 패턴을 겪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 정도면 버틸 수 있다고 말했고 정책도 그 말에 기대어 움직였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이 오자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며 전체가 흔들렸다. 지금 한국 경제 역시 비슷한 변곡점에 서 있다. 금리 환율 부채 PF 부실 물가 유동성 등 다양한 지표는 단기적으로 안정돼 보일 때조차 그 속에서 균열이 자란다. 위기의 본질은 폭발이 아니라 누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쌓여 어느 순간 현실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충격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할 뿐이다. 두 번째 충격을 이해하는 사람은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다. 위험을 알고 대비하면 생존 가능성은 높아진다. 경제는 순환하고 위기는 반복되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기회를 잡는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위기의 신호를 읽고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을 만큼의 체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충격을 넘는 유일한 방법이다.